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신년 팟캐스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종연구소에서 중국어를 가장 잘하시는 정재흥 박사님을 모시고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 내용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이전과 달리 새해 신년사를 내놓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새롭게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보게 돼가지고 굉장히 현대적인 지도자 모습을 북한하고 중국 이런 두 개의 사회주의 국가가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정재영 박사님은 어릴 때부터 중국에 잘하셔가지고 중국어를 굉장히 능통하시는 분인데 그런 환경 말고 새해 됐으니까 새해 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어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릴 때 그런 환경이 없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그 팁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들어가죠. 뭐 제일 좋은 팁은 우선은 이제 저는 중국 영화, 중국 음식 이런 것들을 우선은 중국 여행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중국에 대한 우선 좀 그런 거를 좀 갖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특정한 뭐 음식, 영화, 여행처럼 뭔가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되는 호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언어적인 면에서도 본인이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2020년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 내용에 있어서 뭐 가장 큰 특징은 작년이 이제 신중국 성립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병식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되게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항공모함이죠. 중국 국산 산동호도 취역을 했고요. 그리고 달 탐사선 창어 4호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이제 거의 국민 소득이 1만 불 가까이 다가섰다는 거. 그리고 그 전체 GDP도 100조 위안이 돌파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좀 신년사에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 이 정도 부강했다라는 것들을 신년사에서 많이 좀 강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금방 이런 예를 들어보니까 부, 강 이 두 글자가 딱 이렇게 느껴지는 키워드로 느껴지는 그런 신년사였지 않는가. 그런 것은 이제 좋은 측면이고 모든 나라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새해 이제 도전적인 면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북핵 문제라든지 중국의 경우에는 대외 정책 방향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미중 관계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도전 과제는 저는 이제 국내 문제와 이제 대외 문제인데요. 국내 문제는 뭐 작년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전인대 정부 공작 회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과거처럼 고성장이 아니라 이제 저성장 6%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창타이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국내 경제에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문제, 부동산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있는 것 같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관계죠. 이제 미중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잘 알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되는 홍콩 문제라든지 그리고 신장 문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변국, 저 한반도 문제,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또 이란이라든지 중동 문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대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중국에서의 도전 과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많은 도전 과제 중에서 특히 이제 네. 한국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결국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네. 미중 경쟁, 이것이 네. 패권 전쟁인가 아닌가는 미중 관계, 또 미중 관계 우리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성현 여기 박사님도 미중 관계 전문가이긴 한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중국이 2049년까지 중국의 꿈을 하겠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만들겠다. 2049년 이 숫자는 왜 중요합니까? 그게 이제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죠. 중국은 예. 그래서 그 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아마 미중 관계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은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얘기하는 어떤 핵심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 그리고 이런 문제 그리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뭐 1대1로라든지 이런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홍콩 문제, 신장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뭐 협상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미국에 끌려다닌다거나 타협을 완전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기에는 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좀 밀고 당기는 그런 게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타협을 할 어떤 그런 의향은 있지만은 네. 자기의 핵심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가 없고 예. 그리고 또 중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뭐 약해 보이는 모습을 네. 보이지 못하는 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모든 이런 걸 중국의 대내 미중 관계를 포함해 가지고 볼 때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한반도 한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앞으로 미중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우리의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해 가는가가 우리 앞으로의 가장 큰 외교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는 또 미국과의 또 동맹 관계, 또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와는 우리가 사이좋게는 전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한쪽을 편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오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이 조금 자기 주도적인 자기만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라든지 이런 어떤 좀 약간 한국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동북아에서 어떤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화적인 그런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목소리를 좀 내는 식의 우리의 어떤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뭐 육자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쟁의 관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국과는 또 경제 관계가 워낙 또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한국에 오고 방한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옵니까 시진핑 주석? 몇 월 며칠에 옵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반기에 올 가능성이 뭐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정재현 박사님 아시지만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 안보단지 여러 가지 그런 포괄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한중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성숙된 관계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관계를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또 한국이 이 지역에서 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한국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데 또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양자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의 딜레마는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우리보다 크면서 또 미국과 중국
한국은 계속 그 사드를 봐도 그랬고 화웨이 문제도 그렇고 뭐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 화웨이를 하면 안 된다. 화웨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양쪽에서 한국한테 자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예,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드 문제도 그렇고 화웨이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또 나오는 게 IMF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예, 중거리 핵미사일 뭐 IMF가 아니라 INF. 네, 영어를 잘하시는 또 그래서 맞습니다. N이죠. 예. 예. 저도 그 뭐죠? 딕셔너리 찾아보고서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국가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어느 편에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편에 그걸 했을 때 또 거기서 오는 다른 또 그런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과거의 미중 관계 역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느 편에 섰을 때 그러면 거기서 오는 리스크를 그쪽에서 만약에 100%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섰다고 했을 때 그럼 거기서 오는 후폭풍은 또 우리가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강대국은 강대국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쉽게 휘말리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국가 이익과 강대국의 국가 이익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이익을 좀 보면서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뭐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화두로 담아가지고 올해는 이제 정말로 우리 한국이 미중 관계가 좀 이렇게 또 심화 갈등이 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라든지 또 한국의 어떤 총선이란 많은 국내 외교적인 전반적인 어떤 문제를 두고서 우리 한국의 전략, 한국의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모든 것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토의가 있었으면 정말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